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제도화에 소극적이었던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상장사 2,500곳에 가상자산 매매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금융회사나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당분간 허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박찬희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내놓은 거죠. 맞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금 세탁과 시장 과열 등의 우려가 크다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해 왔습니다. 법인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는 이 해외 흐름과 동떨어졌다, 우리만 쇄국한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정부가 이번에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한 겁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단계적으로 허용될 전망입니다. 우선 2분기엔 이 비영리 법인 중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의 매도 거래를 허용합니다. 일부 국내 대학들이 기부받아서 보유한 가상자산의 현금화가 가능해지는 거고요. 업비트 비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도 가상자산을 현금화해서 인건비 등 이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부터는 대상과 허용 범위가 대폭 늘어납니다.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 가운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2,500여 곳,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법인 1,000여 곳, 총 3,500여 곳에 대해서 투자, 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 계좌가 시범적으로 허용됩니다. 네, 일단 올해까지는 일반 법인이나 금융회사는 제외하기로 했는데, 일단 개인보다 좀 작은 규모가 큰 이 법인이 시장에 들어오는 거니까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량은 약 7조 원으로 미국에 이어서 2위입니다. 하지만 자금력을 지닌 법인 투자자들이 진입하지 못하다 보니 단타를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 롤러코스터 시장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법인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의 지각 변동도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1, 2위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점유율이 거의 97%에 달하는데 법인 영업 결과에 따라서 쏠림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 회사 등 가상자산 관련된 업계 전반에 활기가 돌면서 생태계가 자리 잡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져왔던 이 가상자산 현물 ETF, 일단 올해 도입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상자산 현물 ETF의 국내 도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의 출시를 위해서는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우선적으로 좀 기능해야 되는데 금융위가 금융사에 대해서는 직접 매매와 보유를 계속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위험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우려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김소영 금융위원장은 현물 ETF를 도입하기 전에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면서 하반기 중 2단계 입법이 진행되면 그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물 ETF의 도입은 좀 상당 기간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반갑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이 지나친 코인 쇄국 정책에 우리나라만 외딴섬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박찬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박혜린의 마켓 톡톡 시간입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충격을 줬지만 오늘 전날 뉴욕 증시가 버텨냈듯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버텼지만 경계감은 여전합니다. 물가 압박이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이 더욱 늦춰져 연내 한 차례 인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동결을 넘어 올해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것이란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매분기 금리를 0.25%씩 포인트씩 인하해 연말 2.2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간 통화 정책의 디커플링이 예상되는 가운데 증권가에선 국내 증권주, 건설주, 바이오주에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증권주는 업황 회복과 밸류업을 통한 주주 환원 강화가 기대되고 건설주의 경우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바이오주는 자금 조달이 쉬워져 긍정적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즉시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오늘 증시 핫 이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였죠. 현재 추정되는 재건 복구 비용은 총 9천억 달러, 우리 돈 약 1,307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표 수혜 업종으로는 건설기계와 석유화학, 전선과 전력기기 등이 꼽힙니다. 먼저 오늘도 급등했던 건설기계 업종, 전쟁이 일어나기 전 우크라이나 시장 점유율 각각 1위, 2위를 차지했던 HD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인프라코어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는 특히 전쟁 시기에도 유럽에서 판매망을 늘려온 만큼 종전 이후 건설 장비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유화학업이죠. 종전 시 국제 유가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생산 원가 중 원료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적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구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업종, 국내 주요 전력기기 전선 업체들은 일찌감치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해온 만큼 적기 대응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유럽에서만 1조 원 넘게 수주했고 HD 현대일렉트릭과 LX 일렉트릭, 전선 기업인 대한전선 등도 유럽에서 현재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종전 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마켓 톡톡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만나는 우리 동네 집값 우동집 시간입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먼저 오늘 나온 좀 따끈따끈한 통계부터 보죠. 서울 아파트 값이 또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제 지난해 12월 말부터 4주 동안 요지부동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2주 연속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파 재건축 단지와 또 강남 학군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었는데요. 특히 이제 11주 연속 하락세인 전국 아파트 가격과는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좀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제 수도권 입주 물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인 만큼 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이런 서울 집값 상승세가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갈수록 높아지는 서울 집값에 서울과 가까운 이 3기 신도시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방 기자, 다음으로 이제 3기 신도시 다음 주 본청약을 앞둔 고향 창릉을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올해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이런 수도권 주택 공급난을 잠재울 이제 3기 신도시가 좀 지난해 인천 계양에 이어 올해도 순차적으로 본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가 본청약인 고양 창릉에서 이제 약 1,800가구가 공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뒤이어 하남 교산 1,100가구, 그리고 부천 대장 2,000가구, 또 남양주 왕숙에서 3,000가구 등 올해에만 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방 기자가 다녀온 이 고양 창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네, 이제 고양 창릉 신도시, 정확히는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인데요. 이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과 동산동, 용두동 일대에 약 789만 제곱미터 규모,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3배 수준으로 조성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1,800가구는 이제 신혼희망타운인 A4블록과 또 공공분양인 S5블록 그리고 S6블록입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그리고 일반 청약자는 19일부터 21일까지 본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서울에서 가장 가깝고 또 GTX 노선 중에서도 황금 노선으로 꼽히는 GTX A 노선이 지나는 만큼 지난 8일부터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홍보관에는 좀 이제 예비 청약자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일반 청약자들이 방문할 수 있는 어제 지난 12일 다녀왔는데요. 네. 아침부터 눈이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좀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보통 이 수도권 신도시를 홍보할 때 서울과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가 이제 홍보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데 이 고향 창릉이 진짜 그렇게 가깝습니까? 이제 먼저 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통 이제 신도시 하면은 좀 이제 허허벌 판에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모습 많이 연상되신다고 하셨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마 이미 지하철 지금 3호선 그리고 경의 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이제 행정구역은 이제 경기도 고양시긴 하지만 거의 지금 서울 은평구 생활권이라 할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은평구 경계와 거의 직선 거리로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또 서울흥로를 타면 바로 은평 뉴타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청까지도 한 10km 정도에 불과하고요. 지금도 이렇게 서울로 이동하기 수월한 편인데 오는 2030년이면 이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이제 GTX-A 창릉역이 개통을 합니다. 지금 이 창릉역을 이용하면 연신내역까지 한 정거장, 서울역까지는 2정거장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좀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를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에서 오면서 GTX 타봤는데 너무 빨리 오더라고요. 창릉역 생긴다고 하니까 굉장히 직주 근접성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이 신도시를 찾는다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집값이 더 싼 곳을 찾는다는 뜻일 텐데 그런데 이 인천 계양도 그렇고 이 고양 창릉도 그렇고 이 사전 청약 당시보다는 분양가가 더 오르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급등 여파는 당연히 이런 공공주택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고양 창릉의 경우도 지금 사전 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 대비 최대 1억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 8사 거의 국평 기준 7억 원을 넘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아파트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네. 지금 단지 인근 원흥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이 아파트가 전용 8사제곱미터 기준 최근 9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뭐 3년 만에 최고가 거래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 이런 공공주택이지만 민간 아파트 못지 않은 구조를 갖췄고 또 넓은 공간 활용도 가능합니다. 특히 좀 소형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드레스룸이 있고 또 자녀 계획에 따라서 방을 뭐 2개로 만든다든가 3개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번에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좀 싸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아기도 있어서 뭐 구조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 공공주택이다 보니까 청약 자격이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아무래도 이제 블록마다 또 공급 유형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이제 현장 관계자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인 A4블럭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S5블럭과 S6블럭은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신생아 가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 신청자는 부동산과 자동차, 소득 기준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공공 분양을 진행하는 이 S5블럭과 S6블럭의 경우 또 이제 특별공급 유형이 굉장히 많고 물량도 네. 많은데요. 특히 신혼부부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거의 뭐 월 평균 소득이 1,400만 원이어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네. 지금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 모두 신청할 수 있고 또 부부간 중복 청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가 총 4번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뭐 남편이 S5블럭에 특공이랑 일반 공급을 넣었다면 뭐 아내는 S6블럭에 특공이랑 일반 공급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부동산과 자동차 금액만 보지 또 금융자산은 보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 좀 현금이나 주식 부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전기차 캐즘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전에 살 사람은 다 사고 일시적으로 수요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딱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전기차가 안 팔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요도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지난해 중국 시장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 등에 탑재된 배터리 총 사용량은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2023년 319.6기가와트시에서 361.4기가와트시로 13% 이상 성장했죠. 중국 내수 시장을 제외한 데이터인데도 유독 중국 업체가 잘 나갑니다. 2023년 말까지만 해도 점유율 1위는 국내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이었지만 이 자리는 중국 CATL이 차지했습니다. CATL을 제외하고 10위권에 든 중국 업체는 모두 점유율이 뛰었지만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하락했는데요. 특히 삼성 SDI는 점유율을 2% 이상 빼앗겼습니다. 이 답은 가격에 있습니다. 탄소 배출 등 친환경 규제 흐름에 캐즘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전기차를 팔아야 하는 완성차 업체로서는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를 채택해 가격 경쟁력이라도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국내 업체의 주력인 NCM 배터리에 비해서 중국의 LFP 배터리는 니켈이나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아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중국 업체는 가격을 무기로 유럽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물론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에도 생산 기지를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그 사이 미국만 바라보고 있던 우리는 전기차 의무화를 폐기한 트럼프 행정부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사상 처음으로 국내 배터리 3사가 일제히 적자를 냈습니다. 캐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우리에게도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현대차가 첫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넉넉한 실내 공간과 긴 주행 거리를 갖추면서도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호모모투스 배창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시리즈의 첫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오닉 9입니다. 공력 계수와 공간 효율성이 극대화됐는데 가격은 국내 동급 대비 저렴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야심작이 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전면부에는 아이오닉의 상징적인 디자인 요소 파라메트릭 픽셀이 둘러져 있고 후면부에는 현대차 최초로 히든 안테나가 탑재됐습니다. 대형 전기 SUV에 걸맞게 크기는 동급 중 최대 수준입니다. 특히 전장은 아이오닉 5 대비 400mm 이상 커지며 5m를 넘겼고 전고도 190mm가량 높아졌습니다. 아이오닉 9의 측면부를 보시면 공기 역학에 따른 유선형 디자인과 보트 뒷모습을 연상케 하는 보트테일 형상이 돋보입니다. 또 현대차 그룹의 국내 동급 모델 중 휠베이스는 가장 긴 3130mm로 안정감이 돋보입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실내 공간은 동급 가운데 가장 넓은 축에 속합니다. 2열뿐 아니라 3열에도 180cm가 넘는 성인 남성도 앉을 수 있는 헤드룸과 레그룸이 확보됐습니다. 3열 좌석만 접어도 골프백과 보스턴백을 4개씩 실을 수 있고 트렁크에도 여러 개의 가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9은 6인승과 7인승으로 각각 출시가 됩니다. 6, 7인승이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시트 배열이 다른데요. 보시면 2열엔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져 있어서 2열에서 3열까지 워크인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시승한 모델은 6인승 캘리그래피 트림으로 디지털 사이드 미러, 파노라마 썬루프 등의 사양이 추가됐습니다. 차는 크고 무겁지만 조향에 따른 움직임은 빠르고 가벼웠습니다. 알루미늄 소재를 써 부품을 경량화하는 등 공력 성능과 전비를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공기저항 계수는 0.25구로 대형 전기 SUV 중 최고 수준입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 가속 페달을 밟자 단숨에 시속 100km를 돌파했습니다. 고용량 배터리가 있어 장거리 주행에 대한 부담감도 덜었습니다. 아이오닉 9의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532km로 현대차 전기차 라인업 중 가장 깁니다. 배터리는 SK온의 110.3kWh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멀티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사용하면 20여 분 만에 배터리를 10%에서 80%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차량 유리 등에 부착된 흡음재 덕분에 주행 중 노면 소음도 거의 느낄 수 없었습니다.
또 개량된 서스펜션과 충격 흡수 부품 등으로 방지턱에서 올라오는 충격과 진동이 상당 부분 차단됐습니다. 현재 노트북을 보면은 배터리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오닉 9은 전기차 중 처음으로 배가트의 고압 충전이 가능해서 이렇게 배터리 충전을 하게 되면 노트북 또한 충전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세제 혜택 반영 시 6,715만 원부터 7,941만 원까지입니다. 향후 국비, 지방비 보조금을 포함하면 6천만 원 초중반대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 모델인 기아 EV9보다 1,000만 원 가까이 싼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최신 기술로 투자 동향을 알아보는 테크톡톡 시간입니다. 증권부 정재영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올해 증시 최고의 테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로봇을 주제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넘어서 물리적 형태를 갖춘 기기, 그러니까 인공지능 등장이 예고되면서 피지컬 AI라는 말도 등장을 했잖아요. 대표적인 피지컬 AI 분야가 바로 로봇입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제조 시설에서 사람과 같이 일하는 협동 로봇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보시는 그래프처럼 연초 이후에 국내에 있는 로봇 대장주라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두산 로보틱스 등이 주가 상승률이 최근 들어 크게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로봇 부품을 공급하는 로보티즈나 하이젠 LLM 등 시장의 주목을 받아서 연초 대비해서 크게 주가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다 보니까 올해가 로봇 산업이 꽃을 피우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로봇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서빙봇이나 바리스타봇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익숙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사용자가 이제 직접 입고 활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형태로도 상용화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 시범 섭외를 시작한 삼성의 제품을 처음으로 영상에 담아봤는데, 그 내용 리포트 먼저 보시죠. 삼성전자의 첫 웨어러블 디바이스 보핏 프로입니다. 지난 CES 2019에서 공개한 보행 보조 로봇 EX1의 양산품으로 운동 보조 용도로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과 B2B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벨트를 차듯 허리에 제품을 두르고 기기와 연결된 끈을 양쪽 허벅지에 고정하기만 하면 착용이 끝납니다. 보행 저항을 높여주는 아쿠아 모드, 걷기에 힘을 보태주는 부스트 모드를 탑재한 게 특징입니다. 네,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핏 프로를 입어봤습니다. 지금은 근력 증강 효과를 더해주는 아쿠아 모드를 실행시켜 봤는데요. 조금만 걸었는데도 땀이 찰 정도로 운동 효과가 큽니다. 스마트폰과 연동으로 보행 자세와 체력 수준을 알려주는데, 인공지능이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최근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 TLC 헬스케어는 의사와 트레이너를 연계한 맞춤 프로그램을 수백 곳의 피트니스 센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50개 센터는 저희가 이제 협업을 맺어놨습니다. 저희는 이제 점점 650개 센터까지 확대하고, 그 확대된 센터에서 직접 체험도 하시고 필요하면은 렌탈을 하는데, 그 담당 트레이너가 이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이런 모델로 저희가 B2B 모델, B2B2C 모델로 지금 확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제조업 현장에서도 웨어러블 로봇의 활용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공개한 착용 로봇 엑스블 숄더를 상반기 내 현대차와 기아 생산 현장에 투입합니다. 별도 전동 시스템 없이도 자체 개발한 근력 보상 모듈을 이용해 착용자의 어깨와 팔꿈치에 힘을 보조해줍니다. 제품은 자동차 외에도 건설, 조선 등 다른 산업 현장으로까지 공급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 모두 추가 웨어러블 로봇 출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성을 높여주는 입는 로봇을 일상적으로 마주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일상 속 로봇의 진화상을 살펴봤는데, 이 전 세계 빅테크들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인공지능에 의해서 로봇으로 대표되는 휴머노이드까지 빅테크들이 지금 기술 참전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2023년이었죠.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에 이어서 지금 최근에 중국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를 선보이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엔비디아나 오픈 AI가 같은 빅테크
빅테크, AI 빅테크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최근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한 삼성전자까지 이 휴머노이드 사업에 가세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렇게 휴머노이드 사업 진출을 노리는 거는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AGI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AGI라는 것은 인간의 형상, 그러니까 인간과 맞먹는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기존의 인공지능은 뭐 LLM이라든지 자연어 같은 건 학습을 할 수 있지만 사람처럼 학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휴머노이드는 말 그대로 사람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인간과 가까운 모습으로 인공지능이 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시킬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도 인공지능 패권 경쟁의 연장선에서 각 국가,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산업용 로봇을 포함한 글로벌 인공지능 로봇 시장이 2033년경 170조 원 가까이 성장할 전망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락세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실적을 내고 있는 산업용 로봇 부품과 부품 기업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지원하는 로봇 기업들을 눈여겨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테크톡톡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